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숟가락과 젓가락, 수저다. 한반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저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숟가락, 젓가락과 함께 해온 우리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수저 형태는 어떻게 다를까? 수저에서 한반도의 국제 관계와 역사의 흐름을 본다. 수저는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닌 우리 민족을 발전시킨 근원이었다. 수저에서 밝혀진 전통 과학의 비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었다.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일본을 비롯 서양에서도 한국의 수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저, 무엇이 이토록 관심을 끄는 것일까? 서울시 강동구의 한 공방.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숟가락, 젓가락과 회화가 만난 미술 작품이다. 이곳은 수저를 현대적으로 해석,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 예술의 소재로도 사용하고 있다. 공방의 주인은 바로 유수애 씨다. 그녀는 이곳에서 직접 숟가락, 젓가락을 만든다. 공예학과 출신인 유수애 씨. 그녀의 수저에는 단순한 현대적 아름다움이 아닌 전통의 소재와 기법이 녹아있다. 지금은 유기 티스푼에다가 나전칠기 기법을 접목해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샘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놋과 나전칠기를 이용한 숟가락과 포크다. 전통적 재료와 기법을 이용했지만 그 형태는 현대적이다. 유수애 작가가 미술적 재료로 수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예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미술품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숟가락, 젓가락이면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놔두는 미술품이라 그걸로 이제 생활하면서 사용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식탁을 만들 수 있어요. 유수애 작가의 공방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젓가락을 만들고 사용해 볼 수 있다. 만들어 볼 거예요. 4명 중에 젓가락을 예쁘게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4번? 맞아요. 딩동댕. 젓가락을 예쁘게 잡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잡고 위에 젓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손에 맞는 길이도 중요하다. 젓가락의 적정 길이는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엄지와 검지 끝점을 잇는 길이의 1.5배라고 한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로 자르고 색을 칠하면 젓가락이 완성된다. 숟가락보다 젓가락은 아이들도 만들기 쉽고 쥐는 방법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유수애 작가는 젓가락 수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젓가락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젓가락 쥐는 재미를 느끼고 식사의 즐거움을 배운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불리는 수저와 젓가락 쥐는 방법. 이제는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유수애 작가의 생각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 손에 맞는 젓가락을 어린이의 손 사이즈에 맞는 단계별 젓가락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이용 교재랑 어린이용 이제 젓가락이 많이 생산이 되지는 않는 편이라 이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린이용 젓가락이 개발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수저 중 특히 젓가락은 제대로 쥐어야 평생 식사하는 데 불편이 없다. 그래서 젓가락 바로 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모여 젓가락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 다양한 젓가락 쥐는 방법 중 올바른 방법을 쥔 어린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옮겼다. 젓가락 콘테스트는 올바른 젓가락 쥐는 방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을 어릴 때부터 좀 습관화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서너 살 때부터 젓가락질을 제대로 잡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상한 젓가락질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서너 살 때부터 대여섯 살까지 제대로 젓가락질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IQ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문화는 밥, 국, 그리고 반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식사 도구는 밥과 국을 떠먹는 숟가락, 그리고 반찬을 집는 젓가락이다. 수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른 아시아 국가와 구분짓는다. 아시아는 젓가락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그것은 한국이 좀 알려진 2000년대 이후인 거죠. 이후인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숟가락, 젓가락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식사 도구 젓가락과 숟가락. 특히 숟가락이 주요 식사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항상 우리의 밥상의 주인공이었던 숟가락.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만 숟가락이 밥상에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면 남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숟가락을 먹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숟가락 종주국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숟가락을 어떻게 먹고 있고, 우리가 먹는 숟가락과 음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우리 숟가락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거를 천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어떤 자료의 집성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이다.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수저와 젓가락이다.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 수저라 부른다. 그리고 수저는 숟가락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사 도구의 발달은 물론 이제 이 식문화와 숟가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숟가락을 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다른 나라, 중국은 이미 15세기에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12세기만 돼도 숟가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숟가락을 쓰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숟가락은 중국에서 건너왔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서기 2000년 전부터 뼈나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은 한나라식의 새로운 곡물을 받아들인다. 바로 밀이다.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 밀농사를 지으면서 수제비 형태의 음식이 발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숟가락으로 수제비를 떠먹었다. 그리고 원나라 때 국수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다. 국수의 발달은 수저 사용을 퇴보시킨다. 결국 12, 13세기에는 젓가락 위주로 국수나 만두를 먹게 되며 중국의 밥상에서 숟가락의 역할은 현저히 줄었다. 도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 되고 외식업을 굉장히 발달했어요, 음식점이.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빨리빨리 사람들이 식사하기를 원하니까 그럴 때 젓가락 중심의 식사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조그만 아기 숟가락 같은 걸로 제일 마지막에 국물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는 이제 않게 된 거죠. 동아시아 3국 중 일본, 우리와 같이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비슷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숟가락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유는 바로 쌀의 종류 때문이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쌀인데 한반도와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 사용하는 것과 달리 쌀의 품종이 굉장히 차진 성분이 많은
학명으로는 자포니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 지금 먹고 있는 쌀밥이죠. 그런 쌀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쌀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년 전 일본의 일부 계층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숟가락은 일본 귀족의 상징이자 사치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 숟가락을 헤이안 시대에서는 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조개라는 뜻입니다. 조개에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를 만들 수 없는 기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그릇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 나무 그릇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들고 먹을 수 있다. 헤이안 시대 때 일본 특유의 오왕이라는 국그릇이 발전이 되었고 나무로 된 국그릇은 들고 먹을 수 있어서 숟가락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 사용 없어지고 젓가락만 사용하게 되었고 숟가락은 나누어 담을 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숟가락 사용이 적어지면서 그릇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절이 되었다. 일본의 밥상은 우리와 닮았지만 먹는 방법과 예절은 숟가락 사용의 빈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의 숟가락 형태다. 땅에서 자라는 곡식의 종류, 주식, 그리고 그릇의 차이가 숟가락의 변화를 만들었다. 중국의 숟가락은 마지막에 국물을 떠먹는 용도로 술은 굉장히 작다. 일본은 음식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국자와 비슷하다. 그리고 간혹 국물을 뜨는 작은 숟가락은 중국의 숟가락과 닮았다. 밥과 국을 먹는 주요 식사 도구로 숟가락이 밥상에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숟가락은 언제부터 밥상에 오른 것일까? 지금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까? 충청남도 공주시의 무령왕릉,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무덤이다. 무령왕릉은 중국 양나라 지배계층 무덤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벽돌 무덤이다. 무덤 안에서는 모두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유물 가운데 3점의 숟가락이 발견됐다. 출토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숟가락이다. 무덤에서 숟가락 3개가 나왔는데 아마도 한 점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점이 백제에서 직접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왕과 왕비의 무덤에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한국문물연구원, 이곳에서 고대 숟가락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4세기 숟가락이고 숟가락에 이렇게 술이 있고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숟가락이다. 숟가락의 모양이 인상적이다. 전반적으로 형태가 굉장히 날렵하고 술 끝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져 있거나 자루가 S자 형태로 휘어져 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밥을 먹는 데 사용했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들고 밥을 먹는 밥을 뜨려고 하는 장면이 벽화에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출토 숟가락을 살펴보면 고려 초기에는 중국의 요나라 또는 금나라의 숟가락과 거의 동일한 형태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고려만의 숟가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국에는 없던 연봉형 숟가락이나 술자루 두께가 두꺼운 숟가락이 그것이다. 숟가락이 당시 밥상과 식재료에 맞게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고려만의 숟가락 형태를 갖추어 가던 때 중국 역사에서는 숟가락이 사라진다. 중국의 송나라 때 이제 숟가락이 사라지는 시기까지도
그런 똑같은 형태의 숟가락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중국은 이제 중국이 출발했던 숟가락, 젓가락이 사라지고 청동기 숟가락이에요. 근데 이제 한반도에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 숟가락이 사라진 시기, 한반도에 숟가락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만의 숟가락을 만들었던 고려, 그리고 이 숟가락은 고려의 멸망 이후에도 존재한다. 숟가락이 남았던 이유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와 조선을 나누는 경계자, 고려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사상 때문이었다. 바로 유교다. 유교는 조선 건국의 토대이자 고려와 구분짓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 유교는 수저를 우리 밥상에 남기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공자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했던 선비들 때문이었다. 공자님의 유학을 받아들여서 공자님처럼 먹고 싶었던 거죠. 공자 시대, 진시황 시대, 당나라 시대까지도 다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했으니까, 심지어 송나라 때 조선시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희라고 하는, 주자라고 부르는 분이 써낸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래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자가래라고 보통 하죠. 제사와 혼인과 그다음에 뭐 성인식, 상장내에 예법을 해놓고 이제 음식을 어떻게 차려야 된다는 걸 이제 표시해 놓은 책인데, 가래는 조선 사대부가의 생활 근간이 되었다. 가래에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밥상 가운데 놓는다라고 적혀 있다. 밥과 국이 주식인 식문화, 그리고 공자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유교적 사상이 숟가락을 우리 식탁에 남게 했다는 것이다. 풍성하고 화려한 양반 밥상 한가운데를 차지한 것도 숟가락이었다. 숟가락 사용은 사대부가 공자처럼 사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민들의 밥상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도 숟가락이었다. 서민들에게 숟가락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삶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생존도구였다. 우리의 숟가락을 보면 국물이나 밥을 떠먹을 수 있도록 술 부분이 움푹 패여 있다. 그리고 술대 부분이 휘어져서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그 형태가 잡혀 있다. 국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숟가락의 모습이다. 14세기 때부터 어떤 국물 문화의 시작이 15세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거의 말하자면은 일반인들에게도 쭉 널리 퍼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우리나라는 자기를 만들거나 금속을 다루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식기 또한 육이나 자기로 된 것이 주를 이룬다. 그릇의 재료가 숟가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많은 녹그릇이나 아니면은 자기 그릇이 뜨거워요. 그리고 들고 먹는 건 쌍놈이기 때문에 들고 먹는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숟가락은 반드시 있어야 돼, 식사 때. 특히 유기는 조선 초기부터 생산을 장려했다. 유기는 구리에 동이나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노쇠라고 한다. 이미 고대부터 출토 숟가락의 대부분은 청동으로 된 숟가락이다. 청동도 유기의 일부로 본다. 그만큼 우리의 금속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기를 만드는 과정은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비율로 합금해서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여 합금한다. 달궈진 유기를 망치로 두들겨 단단하게 만든다. 유기 그릇에는 전통 과학인 합금의 비율과 담금 기술이 전해지고 있다. 유기 그릇은 조선시대의 사회를 담고 있다. 경국대전의 공조편을 보면 유기를 전담하여 놋그릇을 생산하는 유장이 있었다. 노점이라는 녹그릇을 파는 가게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유기는 조선 사회의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전통의 밥심을 이어가는 유기 장인이 있는 곳이다. 유기로 숟가락을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도 어렵고 고된 일 중 하나다. 방자 수저장 김우찬 장인이다.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숟가락을 만들고 있다.
우선 합금된 손잡이 부분을 반복하여 두드린다. 그 다음 숟가락의 술 부분을 만들기 위해 타원형으로 모양을 내며 두드린다. 숟가락 2개를 포개어서 두드리며 타원형 형태를 다듬어 간다. 숟가락에 술과 술대 부분을 구분짓도록 다듬어 준다. 고온에서 숟가락 바닥을 오목하게 만든다. 숟가락의 형태가 완성되면 소금물로 염수 처리를 한다. 소금물을 처리하는 것은 유기 숟가락에서 색을 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검은 때를 이제 벗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화 피막을 이제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검은색에서 약간 누르스름한 색을 띠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불에 달궈진 숟가락을 꺼내 모양이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는다. 숟가락 바닥과 등자루를 다듬는다. 이때 거의 숟가락의 형태가 완성된다. 망치로 두들기며 색과 광을 낸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술의 형태가 완성되면 수저 바닥의 안쪽과 밖을 다듬는다. 광이 나도록 유기를 계속해서 갈아낸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에 문양을 새긴다. 우리가 썼을 때 살균력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안에 생기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관리가 좀 쉽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기와 스테인레스의 세균을 배양에 넣어 세균수의 증가를 비교해 보았다. 유기 그릇에서 세균이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스테인리스와 사기 그릇에 비해서 세균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생명의 그릇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방자 유기 숟가락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이제는 아기들도 유기 숟가락을 쥐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유기 숟가락에 쏟아지는 인내와 정성이 지속해서 내려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수저 장인이 생각하는 숟가락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생의 동반자, 그러니까 제2의 반려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저라는 자체 단순한 도구이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말없이 하루에 3번씩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묵묵히 우리 곁에서 같이 해왔고, 그 이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수저라는 자체는 내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벨. 그는 식사라는 것이 원초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욕망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식사를 인간적이며 미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 민족의 식사 도구, 숟가락의 짝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기, 바로 젓가락이다. 젓가락은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지 않게 하는 우아한 도구이자 과학적 도구다. 이 손가락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뼈만 봐도 전체 한 206개의 뼈 중에 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 쓰이는 뼈가 약 4분의 1 가까이가 쓰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제 뭔가를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만 우리의 인체의 어떤 활용 정도로 본다면 4분의 1의 뼈가 그 젓가락질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만큼 이제 집중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체의 4분의 1의 뼈를 사용하는 젓가락, 고도의 기술이자 운동인 젓가락을 우리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젓가락은 중국에서 처음 전래되었다. 젓가락의 역사는 중국 은나라에서 청동제 젓가락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역사가 3000년도 넘은 것이다. 젓가락은 비슷한 시기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젓가락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이름은 한자 저와 가락이 합쳐진 것으로 가운데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젓가락도 무령왕릉에서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런데 출토된 젓가락은 현대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젓가락과 큰 차이는 없다. 가장 완벽한 디자인, 가장 완벽한 편리성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위에는 둥그고 밑에는 좀 뾰족하거나 네모난 아주 좁고 그런 그 디자인이 나온 거고, 그것이 이제 20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100년 전 지금까지 똑같이 내려져 오는 거죠.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처럼 고려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비중이 커진다. 그리고 대부분은 금속 재질의 젓가락이었다. 한 시대에 철기가 많이 나오면서 농기계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이럴 때 이 쇠붙이를 가지고 두 개를 이어서 젓가락을 쓴 게 된 게 희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쇠젓가락, 쇠숟가락 문화가 됐다, 수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젓가락은 다음 생을 바라는 염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분에서 출토된 젓가락은 죽음 이후에도 풍족함을 바라는 가족의 사랑을 담았다. 고려시대 제숙공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죽자 부인은 동전과 먹, 젓가락을 무덤에 넣어주었다. 아들이 저승에서도 이 젓가락으로 굶지 말고 배불리 먹으면서 공부하고 부자 되라는 애틋함을 담은 것이다. 그 중에 먹은 단산오옥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먹으로 좀 확인되면서 2년 전에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어쩌면은 그 젓가락도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런 그걸 보면서 고려 시대에 우리가 젓가락 문화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다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젓가락의 특징으로 꼽히는 금속 재질. 그러나 나무 젓가락도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었다. 고려가요 동동에 보면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 내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봅니다. 아으 동동다리라 적고 있다. 분디나무가 뭐냐면 산초나무예요. 그 산초나무는 톡 쏘는 성분이 있고요. 초정약수가 사실 톡 쏘는 성분이, 그 초가 산초나무 초입니다.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산초나무 젓가락을 썼던 거와 우리 청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청동과 유기젓가락은 귀족과 양반만 사용했던 고급 식기였다. 서민들은 젓가락을 나무로 깎아서 사용했다.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젓가락도 긴 막대기 형태의 두 짝인 것은 동일하되 막대의 모양이 둥근형, 육각형, 팔각형, 길이가 긴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 그러나 유교의 사상이 나라 전체를 지배했던 조선시대 젓가락 모양은 통일된다. 젓가락 형태가 정사각봉이며 하단은 원봉 형태가 조선 중기에 나타나 후기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주자의 영향으로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와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젓가락 또한 그 형태가 일정해진 것이다. 노쇠로 만든 얇고 납작한 형태, 그것은 양반 문화의 상징이자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서민들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계층도 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펼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은 대표적인 젓가락 사용 국가이다. 중국 젓가락은 대나무나 상아로 만든 젓가락이며 그 형태가 굵고 가볍다. 특히 일본은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다. 일본의 젓가락은 섬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그리고 젓가락의 구분도 한국이나 중국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먼저 젓가락 재질이 일본은 나무로 돼 있고 한국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모양은 일본은 이렇게 한쪽만 가늘게 만드는데 이것은 생선을 먹을 때 뼈를 발라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한국은 단면이 가늘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남녀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메오토바시라는 그 부부가 쓰는 젓가락 세트가 있어서 여자 젓가락이 한 단계 작습니다. 근데 한국은 남녀 급별이 없습니다. 삼국의 젓가락 형태가 다른 이유는 일본은 1인 밥상 문화가 발달했고 중국은 면과 죽의 형태가 발달한 식문화에 있다. 중국은 젓가락을 콰이즈라고 부른다.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이라는 뜻과 빨리 밥을 먹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하시라고 부른다. 하시는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이다. 하시라는 일본어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과 땅을 이은 사다리도 하시고라고 합니다. 젓가락도 예외가 아닌데요. 입에 넣는 사람 것 그리고 한쪽 편은 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서 하시라고 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본 야요이 시대 때 그 대나무를 접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핀셋 모양으로 된 오리바시라는 젓가락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쓰기 때문에 하시라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나라에서도 젓가락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젓가락이다. 우리나라 젓가락은 유난히 납작하고 무겁다. 그리고 이 얇고 납작한 젓가락은 우리 민족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쇠젓가락은 납작해요. 이렇게 납작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녹그릇을 만들면서 방자라고 해서 두드려서 성형을 해요.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퉁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납작해요. 납작하고 무거운 사용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젓가락.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하루 3번은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과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한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쇠젓가락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젓가락과 뇌 활동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쇠젓가락과 나무젓가락을 각각 사용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것을 실험하기로 했다. 먼저 나무젓가락으로 콩을 옮겼을 때 뇌 반응을 관찰했다. 그리고 쇠젓가락으로 사용했을 때 뇌 활동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젓가락 사용이 능숙한 한국인의 경우는 나무젓가락이나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에도 손가락하고 관련된 운동 영역의 활성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쇠젓가락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뇌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쇠젓가락질을 하는 손가락하고 관련된 뇌 영역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지스, 그는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 실험이 2번째다. 아지스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콩을 옮겼을 때 뇌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쇠젓가락을 이용했을 때도 뇌 운동을 관찰했다. 아지스는 나무젓가락에 비해 쇠젓가락 사용을 어려워했다. 콩을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This is a new experiment for me because I generally prefer to use the spoon or hand during eating. But this is using the chopstick.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for me, especially that stainless steel. Wooden is a little bit favor for me, but this stainless is very difficult for me. Anyhow, I have a good experience about the chopstick,
and hopefully in future I will enjoy with chopstick food.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 중 외국인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기 쉬워했다. 콩 옮기는 성공률이 쇠젓가락은 나무젓가락 성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눈여겨볼 것은 뇌 활성화도다. 뇌의 손가락 운동 부분이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다른 뇌 부분은 식사 동안 휴식을 준다. 이것은 한국인이 집중력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젓가락질이 미숙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운동과 관련된 많은 영역들, 전운동 영역, 보조운동 영역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뇌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관점에서 보면 쇠젓가락질 운동을 잘하는 한국인이 훨씬 더 못하는 외국인에 비해서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문클로스 지도다. 이것은 신체 지도로 신체 영역별로 담당하는 뇌세포를 표시한 지도. 특히 손에는 손가락마다 뇌 영역이 따로 있다. 우리의 쇠젓가락을 사용했을 때 나무젓가락이나 포크보다 더 많이 뇌 활성화되는 것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크보다 나무젓가락이 훨씬 더 많은 뇌 활성 영역을 보이고요. 또 나무젓가락보다는 쇠젓가락이 더 많은 활성 영역을 보입니다. 그것은 뇌가 이제 그만큼 활성화된 영역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쇠젓가락의 무게가 더 나가기도 하고 잡기도 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뇌로 보면 더 많은 집중을 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젓가락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우리 나이로 3세 전후가 된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젓가락을 배우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젓가락질 사용은 능숙해져 뇌 사용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젓가락을 어릴 때 배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두뇌 발달 면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아기 청소년 시기에 젓가락을 배운다는 것은 이 시기가 우리가 민감기라고 해서 두뇌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0세부터 6세가. 이때 젓가락을 배우게 되면 두뇌 발달에 이제 가속도를 붙인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생활에서 이미 뇌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얇고 무거운 젓가락을 매일 사용하며 다양한 감촉과 크기를 짚는다. 이것은 손가락을 활발히 사용하게 되며 손가락 안에 있는 뇌세포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식사를 함께 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건 다양한 음식을 짚는다는 것인데, 그때마다 집중도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 또 음식 먹는 방법이 음식마다 다르죠. 그러면 하나의 밥을 먹는 음식의 행위 자체가 두뇌 친화적으로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미래혁명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라고 적었다. 정교하고 세밀한 젓가락과 국물과 밥을 퍼담는 숟가락,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사용하는 식사도구다. 그래서 우리 식사도구 수저가 주목받고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이제 뇌를 많이 꼽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포인트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얼마만큼 두뇌를 발달하는 두뇌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 그 나라의 역사 문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식생활은 변한다. 한반도의 식생활도 현재 변하고 있다. 쌀 대신 다른 식사 대용이 생겨났고 수저는 존재를 위협받기도 한다. 젓가락의 사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사회적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청주다. 청주는 수저만 5,000점이 넘게 발굴되기도 했다. 청주는 매해 11월 젓가락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 30-40년 전만 해도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거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상이 됐지만 마치 유럽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질을 하는 동양, 한국 사람들의 동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저, 숟가락, 젓가락을 우리끼리 끝내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외로 확산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하거나 또 ICT나 스마트 젓가락으로 좀 첨단화하거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의 현대적 아름다움과 전통의 멋을 살려내는 유수의 작가. 젓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 또한 공존한다고 한다. 음양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 등 모든 것을 짝을 지어 생각해내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 민족 정서가 깃들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짝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생활하는 걸 이제 선호하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보는데요. 숟가락, 젓가락도 그런 민족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저와 젓가락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밥을 제대로 먹는 행위가 아니다. 생활 속에서 뇌 훈련을 하는 일이고 집중력을 키우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뇌과학적 요소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어울려져 생활해야 한다는 인간적 지혜를 밥상에서 배우는 것이다. 일종의 문명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나이프 포크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숟가락 젓가락의 사용은 인류가 문명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 것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시작한 거죠. 이 도구가 모든 에티켓을 만들어내고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옮기는 매개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식사 도구에는 굉장히 역사적 경험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민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도구를 사용했다. 그리고 식사 도구도 그중 하나다. 어떤 문명보다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식기 안에 역사를 담아 현재에도 사용하는 민족 중 하나다. 수저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관습이 발달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젓가락이 아니다는 거죠. 숟가락과 젓가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입니다. 새 숟가락, 젓가락의 장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또 최근에 친환경 요소, 내구성 좋고 또 세균 침입이 어렵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부각을 시켜서 세계적인 이슈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세계는 한반도의 수저에 대해서 집중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저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도구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수저, 우리 음식의 중심이자 우리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다.